자, 이번에는 표집 오차와 표본의 크기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집 오차인데, 표집 오차는 이제 영어로 샘플링 에러에서, 샘플링 에러에서 표집 오차인데, 여기서 갖다가 표본 오차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본 오차라고. 원래 이제 정확한 영어 표현으로 치면은 표집 오차인데, 이 경우에는 표본 오차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영어 표현은 표집 오차니까 표집 오차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지오차는 이제 우리가 이 모집단이 있는데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제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이제 표본이 모집단과 그 차이가 나는 정도입니다.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과 다른 측면이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모집단이 있고 여기 표본이 있다고 치면은 이 표본과 모집단이 차이가 나는 정도로 갖다가 표집오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아둘 것이 그 확률적 표집의 경우에는 이 표집오차를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확률적 표집의 경우에는 표집오차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수도 없이 나오는 건데 이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표집오차가 적습니다. 만약에 이런 모집단이 있을 경우에 아무리 어떻습니까? 이 저 표본이 클수록 그만큼 이제 대표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 표집오차라는 것은 그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도입니다. 즉 표본이 모집단을 이제 모집단이 있고 표본이 있을 경우에 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도가 커지면은 표본 오차가 적은 거고, 그리고 만약에 저 그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도가 적으면은 표집 오차가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표집 오차는 이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같은 이제 모집단에 대해서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즉 이제 100명을 추출하는 것보다는 1000명을 추출할 경우에 표집 오차가 적고, 그리고 모집단이 동질적일수록 표집단은 그 뭐야 그 표집 오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단이 만약에 만약 거기 이제 구성하는 구성 만약에 예를 들어 모집단이 어떤 학생이라고 그럴 경우에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유사하다. 그럴 경우에는요 표집 오차가 줄어듭니다. 표본의 크기인데 이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책마다 이 교재마다 제시한 것이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해줬는데 먼저 이제 알아둘 것이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표본의 대표성은 증가한다. 이 앞에서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표본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이제 뭡니까? 표본의 대표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제 표지부차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 크기에 도달하면 표본 크기를 증대시킨 만큼 대표성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뭐 굳이 여러분들 알아두시는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표본의 크기입니다. 게 지금 표본의 크기고 이게 이제 대표성인데 이 표본의 크기하고 대표성이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갑니다. 왜냐 이게 루트 n에 지금 표본의 크기가 이렇게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본의 크기를 증가하면 이렇게 처음에는 대표성이 좀 증가하다가 이게 어느 시점에 올라가면 이게 이렇게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본의 크기를 증가한 것만큼 이제 비례해서 이제 대표성이 팍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본의 크기를 선정할 경우에 이 정도에서 이제 그 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표본을 여기에서 이만큼 했다고 그 표본의 크기를 이렇게 팍 증가시켰는데 이 대표성은 이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에 투자한 거에 비해서 대표성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느 선에서 이제 타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집단의 크기입니다. 그 모집단이 클수록 표본의 크기가 이제 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집단의 동질성, 모집단이 동질적일수록 이 표본의 크기는 적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만약에 이제 1000명이 있는데 1000명이 다 똑같다고 칩시다. 유전자와 모든 게 다 똑같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만 조사하면 되겠죠, 그죠? 1000명이 다 이질적이다. 그럴 때는 이제 여러 사람을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조사 문제와 가설에서 어떤 이제 내가 이제 연구하는 그 변수나 이런 것도 이제 가설에서 하는 변수 이런 것이 복잡할수록 표본 크기가 더 커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의 현실적 요건 내가 봐가지고 이제 그 뭐 돈이 제약 내가 이제 그 조사를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제약이 되어 있다. 그럴 때는 표본의 크기가 뭐 줄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뭐 돈이 또 많이 없으면은 뭐 표본의 크기를 많이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뭐 그 조사하는데 시간이 없다. 뭐 그럴 경우에도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집 반복의 경우에도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이제
뒷부분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그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표본 크기를 결정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원칙이라고 이제 교재에 제시했는데, 첫째가 보면은 이거 이 표본 오차지. 정확한 의미는 표지 오차인데, 그 표본의 크기가 이제 클수록 이 표지 오차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표지 오차를 줄이려면은 표본의 크기를 이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본의 크기를 키워야지만 표지 오차가 줄어든다. 이건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지만 모집단의 구성 요소가 동질적일수록 이제 그 표본의 크기가 적어도 됩니다. 즉 모집단이 동질적일수록 표본의 크기가 적어도 된다.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층합 표집하고 이제 단순 무작위 표집의 경우에는 이 층합 표집은 표본 추출하기 전에 동질적인 모집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단순 무작위 표집에 비해서 표본 크기가 적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이 층합 표집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그 이제 미리 이제 중요한 어떤 변수 중요한 특성으로 이제 층을 나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조사하는데 보니까 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성을 이미 이제 이렇게 성을 이렇게 남성하고 여성을 이제 구분했습니다. 여성을 구분해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그래서 남성 집단에서 얼마를 뽑아내고 여성 집단에서 얼마를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남성 집단은 이미 남성이라는 측면에서 동질적이고 여성 집단은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동질적입니다. 그렇지만 단순 문장이 펴지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있을 경우에 남녀 그냥 생각하지 않고 다 뽑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남성하고 여성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층합 표집이 이제 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단순 문장의 표집보다는 모집단이 동질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동질적일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를 적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층합 표집에서는 단순 무작위 표집에 비해서 표본 크기를 적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이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이렇게 변수가 뭐 많이 사용한다. 그럴 경우는 표본 크기가 이제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분석이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다룰 경우에는 표본 크기가 커야 되고, 만약에 이제 간단한 그 분석이나 변수가 적을 경우에는 표본 크기가 적어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설을 결정할 경우에 변수 사이에 강력한 관계를 발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약한 관계를 기대할 때보다는 표본의 크기가 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것도 그 다른 그 어디 교재에서 나온 건데, 이 표본 크기는 클수록 좋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본 크기가 크다고 해서 대표성이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나 조사에서 다루는 변수나 개념이 많을수록 표본 크기가 커야 됩니다. 그리고 표본 크기는 이제 처음에는 좀 이제 크게 했다가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생각하는 것보다 표본 크기를 크게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저기 이렇게 변수를 추가해서 고려해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이제 그 다루는 변수가 많으면 표본의 크기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변수가 좀 이게 통제 변수라고 있는데 이렇게 통제 변수를 또 그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표본 크기를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크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식의 이제 지침을 주고 있고, 또 통계 분석의 성격을 고려해서 표본 크기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 분석의 경우에는 통계 분석에 따라서 이런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표본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그런 약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본인이 하는 그 통계 분석을 사용해서 거기에 이제 맞게 또 이 표본 크기를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어느 또 책을 보면 이렇게 표본의 실제적 결정 요인인데, 이 모집단의 동질성 아까 누차 얘기했죠. 이 모집단이 약간 좀 비슷할수록 표본 크기는 적어도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표집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표집 방법 예를 들면 층합 표집에서는 단순 무작위 표집에 비해서 이 표본이 적어도 좋다 그런 거고, 이 분석하는 범주나 변수의 수, 그러니까 분석하는 범주가 많고 분석이 복잡하거나 변수의 이제 수가 이제 많을수록 표본 크기는 커야 되고, 또 이제 그 비용이나 뭐 비용이나 이제 시간 같은 인력 이런 거에 따라서도 제한을 받을 겁니다. 비용이 많을수록 이 표본 크기를 키워도 되고, 비용이나 시간이나 인력이 많으면 표본 크기를 키워도 되고, 이런 것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이제 표본 크기를 줄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확률 표본은 비확률 표본보다는 대표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확률 표집을 통해서 나온 것이 확률 표본인데,
이 확률 표집을 통한 쉽게 말하면 확률 표집이 비확률 표집보다는 대표성을 더 많이 가집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확률 그 표집의 경우에는 이 대표성 즉 어떤 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집 오차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확률 표집이 비확률 표집보다 대표성을 가진다.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절로 이제 표집과 사회복지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표집은 그 사회복지 조사에서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그 사회과학의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표집,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확률 표집의 경우에는 누차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 대표성을 더 많이 가지고 이 저 그 표집 오차를 우리가 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한 이제 비확률 표집은 이제 뭐 비용이 적게 들고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일반화 가능성이 의무이다. 즉 비확률 표집은 그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화를 적용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절하고 오전은 이렇게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